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픔의 생물문화적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아픔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고통 또는 통증 또는 좀 더 나가면 고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저는 최근부터 아픔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아픔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뉘앙스, 일상생활에서 뉘앙스 생각해 보자고요. 아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증만을 신체적 통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존적인 어떤 떨림이랄까요? 그런 괴로움까지도 포함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픔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아픔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생물문화적 이해라고 그랬어요. 생물문화적 바이오컬처럴입니다. 바이오컬처럴. 그러니까 요게 저는 상당히 주목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현상 또는 인문학적인 우리가 경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문화적 이해,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아픔이라는 것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컬처라고 하는 생물 문화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 제가 고와 통의 과학과 경험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오컬처럴 관계됩니다. 고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컬처럴에 해당되죠.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고통이라고 할 때도 이제 이 고가 들어갑니다만, 통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신체적인 의미를 가진다면은 고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실존적인 의미 또는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와 통의 과학과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18세기의 그 수술 장면인데 아무런 마취도 없이 또 소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함께 나눌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경감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어떤 다양성이랄까요,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를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어떤 우리가 실존적인 또는 사회적인 연대라든가 그런 것들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차례는 대충 이런데요. 아픔의 문화사, 아픔의 과학, 아픔의 통제, 아픔을 어떻게 통제해 왔는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떨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존재의 떨림. 우리는 추울 때 떨잖아요. 추울 때 떨면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것이 떨므로 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해서 열이 좀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아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픔도 내 존재 전체가 실존 자체가 어떤 그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그 아픔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픔은 존재의 떨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아픔, 통증, 고통, 고뇌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그게 조금씩 뉘앙스 다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그렇게 구분 없이 통용합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픔 그러면 좀 일상적이죠. 일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요. 엄마 아파요. 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인생에서 어떤 그 실현을 당했을 때 아파하잖아요. 우리가 실존의 아픔, 실현을 당했을 때 아파하고 누군가를 사별했을 때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을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생리적이죠. 통증이잖아요. 증. 아플 통, 그다음에 느낀다고 하는 그 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이에요. 그다음에 고통 그러면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고통 그러면 보통 suffering을 말하죠. suffering, pain과 suffering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고통 얘기했을 때 고에 해당하는 게 suffering이고요, 통에 해당하는 게 pain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 아픔이라고 하는 우리 말에 좀 포괄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용어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고뇌라고 그러면은 뭐랄까 뭐 종교적이랄까 실존적이랄까 이런 의미가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마도 그 뭐 108번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의미의 고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 서양에 이제 해당하는 개념은 앙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건 실존적인 거죠. 앙스트.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불안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고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의사가 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느냐? 뭐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통증, 우리가 보통 통증을 다루죠. 의사가 통증을 다루지만 환자들이 겪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그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의 이런 다양한 뉘앙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픔의 역사입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또는 문화에 따라서 다르죠. 동서양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또 같은 서양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대인과 중세인과 현대인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고대를 봅시다. 고대는 우리가 또 생물학 지식이 물론 없었겠지만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신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예탁을 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서는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 신화를 통해 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웅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영웅들의 고통에 주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고통은 주로 영웅들의 고통입니다. 여기 나오는 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뭐 시지포스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웅들, 아킬레우스 이런 영웅들이 겪는 고통, 굉장한 의미를 가지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면서 그 고통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꼭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인간이 거래를 하는 그런 어떤 현찰이라 저는 그래서 현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영웅이 고통을 당하는 대신에 인간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죄로 간을 쪼아 먹히잖아요. 뭐 시지푸스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뭔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고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하여간에 신에게 처벌을 받음으로써 처벌받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장면, 아들 둘과 함께 죽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을 속에서 보면은 이 영웅의 표정을, 여기 지금 표정이 안 나오는데 표정을 보면 굉장히 뭔가 숭고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게, 고통은 굉장히 뭐랄까 악한 거잖아요. 선악으로 구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굉장한 뭐랄까요? 숭고함, 또는 어떠면 역설적으로 어떤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는,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서양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영웅 또는 그 중세 기독교의 그 성인들, 예를 들면 아폴로니아라는 성인은 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그림을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숭고한 그런 표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고대에는요. 근데 그러다가 중세로 넘어오면 기독교 세상이 되잖아요. 기독교 세상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그 원리에 있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가 못 박혀 죽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죠.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원죄의 대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동경, 존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통을 나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숭고한 고통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승화의 도구, 원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화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고통관념을 중세 서양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로 넘어오죠.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마취가 발견되고 진통제가 발견되고 굉장히 많은 여러 고통을 다루는 의학적 방법이 발명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고통은 없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현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당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처음 그 마취가 발견됐을 때 제일 먼저 뭐 외과 수술을 활용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분만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인간이 그 인위적으로 그걸 막는 것이 이거는 불경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한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100년 전까지도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마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저항감이 저항을 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그 논란을 해소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들을 낳으면서 레오폴드인가요? 왕자를 아이를 낳으면서 마취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논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 그런 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고통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야만 하는 거고 또 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를 발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런 문화적인 관념들이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생존 조건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서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냐? 고통이 과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가 돼요. 무의미한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고통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니까 뭐랄까 또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고통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니까 그걸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스캔들이 돼 버립니다. 고통은 스캔들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통에 대한 역치가 점점 낮아지죠. 점점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른쪽에 본 그림은 이제 태국의 타이프 3 축제에서 스스로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그런 것들은 일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만 또 일부러 또 고통을 겪고자 하는 그런 심리 구조도 역시 남아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 라오콘이네.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라오콘. 트로이의 목마를 뒤로는 뒤로 이런 죽음을 당하죠. 라오콘의 고통.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불을 가져다 준 지혜로 인해서 시지푸스의 고통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면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 일체 계고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종교적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윤회니 그다음에 해탈이니 하는 이런 깨달음이 하는 그런 해법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계고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화로서의 고통이에요. 내 고통을 당함으로 해서 내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고통이죠.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더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적 고통으로 뭉뚱그려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기계적인 고통 또는 생리적 고통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죠. 고통은 생물학적 원인을 가지는 거죠. 기계적인 원인을 가지는 거죠. 생리적인 원인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고통은 무의미해졌고 의미를 없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의료화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가까이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진통제라든지 마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고통의 의미가 이렇게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의 역사, 서양의 뭐 동양 일부 동양도 포함됩니다만 서양 주로 이제 서양에 있어서 고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라오콘이죠. 뱀에 물려 죽는 두 아들과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설명하면 이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고통을 당하지만 뭔가 숭고한 그런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internal greatness of spirit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내부적인 어떤 위대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사유 형식이라는 겁니다. 고통에 관련된 사유 형식.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의 고통. 예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는 거죠. 서양 역사에서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예술 작품들이 표현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태국의 타이프산 축제 같은 데서는 아직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신화나 종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요.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 로마 사회는 또 그리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자유민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시행됐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노예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신분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민의 것 또는 노예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이라든지 귀족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만이 귀족의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 감정조차도 그렇게 신분적으로 나눠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구조가 우리가 인지하는 구조 또 심리 구조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노예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체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은 노예의 것이잖아요. 하층민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귀족의 것이고 그건 영원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분제적으로 나눠서 생각했던 그런 게 고대인의 사회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요. 그래서 그들은 고대인과 중세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영웅의 고통, 위대한 고통이죠. 의미를 가지는 고통. 그다음에 하층민의 고통. 그거는 그냥 신분으로서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걸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일반 시민이나 귀족이라도 통증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들은 철저히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몸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경향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양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는 그 신화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보통 금욕주 철학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몸과 마음을 나눠요. 그래서 고통을 몸의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또 기독교는 몸과 영혼을 나누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고통을 역시 몸의 것으로 나누고 영혼의 위대함을 추구하고 했다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마음의 방점을 찍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 서양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깊이 뿌리 깊게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그 사유 양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 와서 그것을 고와 통의 구분으로 구분을 하죠. 고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것 또는 컬처럴한 문화적인 것, 통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것, 또 물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는 괴로움이고 통은 아픔이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로는 suffering과 pain이고요. 고는 주관적인 실존적인 것이고 통은 객관적이다. 몸에 속하고 마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환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의미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환자라는 말은요, 이렇게 몸이 있고요, 꼬챙이가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이 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구분 안 돼요. 우리 동아시아 환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페이션트잖아요. 견디는 자예요. 인듀어.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신체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환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대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몸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실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라는 말이 페이션트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굳이 구분하고자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대와 중세부터 이제 다시 나가봅시다. 고대 중세는 고통의 자리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이 모든 감각의 중추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증도 일종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중세 유럽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저 심장이 아닌 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 방식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세기 아비사나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뇌 속에서 질병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주설과 뇌주설 이렇게 얘기하죠. 심주설과 뇌주설이 섞여 있는 시대가 이제 고대 중세의 자리다 이런 겁니다.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과학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뉴턴과 데카르트입니다.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역학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는데 데카르트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설명하죠. 송과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송과선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통증에 이건 그가 데카르트가 책에 직접 그린 그림인데 통증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경관이 있고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있다. 근데 그것들이 열을 가하거나 무슨 뭐 자극을 받으면 진동을 해서 뇌에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메카니컬한 설명이죠. 기계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신체 기계론이잖아요. 심신이원론에다가 신체 기계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문화의 전통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데카르트 얘기고 18세기, 19세기 넘으면은 너브 주스 액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경관 안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액체가 진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찰스 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그 신경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모토, 그다음에 센소리, 그러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바이털 러브, 그러니까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 그 신경을 따로 구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척추의 전근과 후근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과학적 설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박적인 설명이죠. 주로 해박적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러라는 사람은 뇌의 각 기관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죠. 나중에 결국에는 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뇌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각 신체 부위와 상응하는 뇌 부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리학 배우면 그런 유명한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19세기에는 특이 이론과 비특이 이론이 이제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은 뭐 다르다. 통각, 뭐 촉감, 열감, 냉감 이런 것도 다 다르다. 그래서 전달되는 경로도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시각, 청각은 특이 자극에만 반응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양한 자극이 결국 통증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세기 넘어오면 이런 이제 신경생리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이 이제 아까 이제 해부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이 어떻게 통증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패스웨이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심성, 원심성 신호 전달,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아퍼런트, 에퍼런트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걸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뭐 연구지만 실제로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플라시보 연구가 실제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아마도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구분돼요. 신경 생리학과 심리학이 구분되는 그런 연구 패턴을 갖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요,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고 그래요. 정신 신경 면역학이죠. 그러니까 정신 현상, 심리적 현상과 또는 그 신경계 그 어떤 변화, 그다음에 이것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섞여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죠.
그래서 19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연구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 분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뭐 위에 것처럼 생리학이라든가 심리학으로 구분해서 여태까지 뭐 연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경 그 뭡니까 정신신경 면역학에서는 연결돼요. 정신현상과 신경현상과 면역현상을 연결시켜서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 브레이크스루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바이오 컬처라고 그랬잖아요.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 섞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그 내용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일반적으로 통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일반적으로 노시셉티브, 이거는 이제 유해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위험한 자극이 가해지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생적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통증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껴서 그래서 그로부터 위험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염증성이에요. 염증성으로 이제 그 체액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압력을 받아서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뉴로패식인데요. 뉴로패틱이라는 말은 패틱이라는 말은 이제 병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신경계의 어떤 질병에서 병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것.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뒤에 뉴로패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병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 의학에서 다뤄야 될 그런 것은 주로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감각, 감성, 인지 차원이에요. 뭐 쉽게 설명을 이런 겁니다. 감각은 아야, 그러니까 아파야 느끼잖아요. 그냥 느끼잖아요. 내가 뭐 생각을 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감성은 피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뜨거운 그 난로 뜨거운지 모르고 됐다가 뜨거우면 그냥 그 아야 하면서 피하잖아요. 이제 이게 두 개 섞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는 왜 아프지?라고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환상통, 팬텀림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그림인데요. 먼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에 대한 이중적 태도.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또는 의료인들이 보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백그라운드나 컨텍스트나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하지는 않죠. 의사들이 보는 통증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야만 또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의사들은 어떻게 보냐면 수수께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많이 밝혀졌습니다만 수수께끼라는 건 뭐죠? 수수께끼와 그 신비로운 현상과 다른 게 뭐죠? 수수께끼는 답이 있어요, 그죠? 답이 있습니다. 뭐 넌센스 같은 퀴즈 같은 것도 보면 답이 있잖아요. 그것이 암만 넌센스지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에도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 오브 페인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도전이에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환자 같은 경우는 신비롭죠. 물론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비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걸 밑에 거만 봅시다.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얘기인데, 우리는 고통을 신비로 경험하면서도 곧 풀리게 될 수수께끼로 생각한다. 경험은 신비로 경험하지만 생각은 수수께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과 생각이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있어서는 이게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시키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만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통증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엄청나게 아파요. 내 아픈 걸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콕콕 찔러요. 뭐 어때요 하는 것들은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지만 그거를 또 풀려고 할 때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어떤 그 과학이라든가 이런 지식의 도움을 얻어서 풀려고 한다는 거죠.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아픔, 이제 의학적인 아픔은 이론적인 아픔이고요.
이제 실존적인 아픔은 이론적인 아픔이고요. 근데 내가 몸과 마음을 구분해서 느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의학은 신체 현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아픔, 이론적 의학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직관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고요. 근데 의학에서는 이론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구분하고요. 몸과 마음을 구분하고요. 몸과 영혼을 구분해요.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 실제적인 것, 가공의 것, 자연적인 것, 인공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각하고 느낄 때는 환자 쪽에서는 이론적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고통을 통제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편은 뭐 아주 오래된 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우리가 아스피린을 쓰는 버드나무 껍질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학질 말라리아에 쓰는 키닌에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거잖아요. 근데 보통 통증에 대한 것은 보통 아편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도 많이 썼죠. 아편과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넘으면 전신마취가 나타나죠. 그래서 에테르를 통해서 마취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99년에는 아스피린이라는 진통제가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엘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은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죠. 아직도 아마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수술 장면입니다. 아까 맨 앞에서 보신 그림이죠. 이렇게 마취도 없이 소독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다리를 절단하는 이런 이거 풍자합니다. 토마스 롤란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 당시에 그 의료 행위에 관련된 풍자를 굉장히 많이 남겨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846년이죠. 보스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뭐 흔히 말하는 세계 최초의 전신 마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린 스케치죠.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 홀에 에테르 홀이라고 하는 홈이라고 이제 돔에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놓아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마취하는 거 행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반에는 이런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처음에 마취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취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파티에 우리가 이제 파티에 가서 술 마시듯이 파티에서 어떤 그 유흥거리로 에테르를 흡입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전신 마취에 활용했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걸 마취에 활용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온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증에 관련된 각종 특효약이 나옵니다. 19세기 말쯤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의 광고입니다. 자, 진통의 악순환이라고 이제 했는데, 진통이라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대로부터 어떤 의미를 가졌고 현대 와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잖아요. 의미를 상실하니까 계속 진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갖가지 기술들이 발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이다. 그래서 그 현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증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아주 다양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또 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증이 고대인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이 느끼지 않았던 것을 통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생물학적 현상만은 아니죠. 어떤 문화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다. 악순환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스킨납서스라고 하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런 식물이 때문에 많이 키운답니다. 아파트에서도 많이 키우고 그냥 물만 주면 잘 자라니까 이렇게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아래로 자라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키우면은 이게 뭔가를 잡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노력을 안 들인대요. 그래서 밑에서 지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훨씬 더 이파리가 짙고 푸르답니다. 그런 거 같죠? 이쪽이 훨씬 더 이쪽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넝굴 타고 올라가잖아요. 훨씬 더 조직적이죠. 그죠? 내 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게 의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살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삶의 욕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애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무질서하게 내려오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파리가 굉장히 그 두께도 얇고 약화됩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사례만 얘기 들어보면 실험을 해봅니다. 조그만 연못에 포식자가 없는 그 환경소에서 물고기를 키워요. 작은 물고기 키워요. 그러면 얘네들 굉장히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식자를 한 마리 더 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장을 느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두 환경에서 자란 물고기들 잡아서 그 뇌를 분석을 해보면요. 포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시냅스가 굉장히 느슨하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결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식자가 있는 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냅스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경계가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생리적 효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한편으로는 뭐 고통도 스트레스 속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기납소스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구성됩니다. 고통은 구성돼요.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전달되는 피동적인 것이 아니다.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볼까요? 어떤 군인이 전투에서 총을 맞았어요. 엄청나게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 그 총을 맞은 당시에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 가까스로 이제 요즘 야전병으로 도착했다고 칩시다. 야전병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느끼는 통증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래니까 어떤 그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는 그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활력을 가지고 생존을 추구하잖아요. 생존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인지적 에너지가 그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하는 그런 회로가 활성화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안전을 확보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 통증에 자극을 느낀다는 거죠. 이건 뭐 문화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뭐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산후조리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산모들이 그 출산 후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산후조리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외국에도 없는 데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아이 낳자마자 바로 찬물로 샤워하거든요. 그러고서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그 아픔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플라시보는 이제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동안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현상이죠. 생물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문화적인 현상과 엮여 있지 않다면 플라시보 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팠을 때 남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호전되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신경계에 쌓여서 진화를 통해서 쌓여서 발현되는 것이 플라시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것도 신비였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신경학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허리 통증 환자가 많죠. 또 치과학에는 이 TMJ 악관절 통증 환자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과거 교과서에는 기록도 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생활 패턴이 변화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걸 느끼는 주관적인 요소, 심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쿠바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구역질을 해요. 뭐 이런 현상이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한 문화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오심, 구토, 식욕, 부진, 체중 증가까지 배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통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뭐랄까 심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까지 그 아내와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신비롭죠. 우리는 신비롭게 느끼죠. 하지만 생물 문화적 현상으로 신체 구조를 바라보면 별로 신비할 것도 없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생물 문화적 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피라미드의 아래쪽은 개인이에요. 개인이고 여기는 바이오스피어, 그러니까 생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인에서 가족으로, 그다음에 확대 가족으로, 그다음에 지역 사회로, 그다음에 일반 사회로, 그다음에 인간 종으로, 그다음에 모든 생명종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피어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면 우선 개인 수준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서바이벌, 내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넘어가면 내가 유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전달해 주고 그걸 유전자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킨 알트루이즘, 그러니까 친족 이타주의. 그러니까 내 가족, 내 후손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범위가 커지면은 상호 이타주의가 나오죠. 내가 네 등을 긁어주니까 네가 내 등을 긁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가 더 커지면은 그게 조직화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알트루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는 상호 이타주의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였지만 지금 이 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회 일반에서는 일반적인 이타주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뭐랄까 심성이, 그런 행동 패턴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심리 구조 속에 또 뇌 구조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인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한때 그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는. 근데 지금은 생물학적인 증거가, 그 반대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론화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주의다. 인간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 아래 수준에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위 수준을 넘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를 이루고 살수록 이타적인 심성이 진화한다. 우리 속에는 이기성과 이타성이 함께 있다. 우리 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성이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는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 그러니까 밑에는 생물학적 현상이잖아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위에는 컬처럴,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행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엄청나게 큰 전두엽을 진화시켰잖아요. 다른 동물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하향 신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자극을 위로 전달해서 처리하는 것만 진화하지만, 인간은 전두엽을 진화시키면서 여기서 처리된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들을 해석해서 그것을 하향 신호로 내려버리는 그런 생물학적 구조를 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이 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을 갖고 설명해야 된다. 생물학적 현상만 갖고 설명해서는 전체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 남의 고통입니다. 초연해라. 옛날에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의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초연해라. 관심을 가지되 감성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민이라고 하는 게 나와죠. 그다음에 동정, 공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거 둘만 알면 돼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초연하라, 디테치드 컨선이 의사의 덕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노음이 규범이 변하고 있어요. 초연이 규범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감이 규범이 되는 시절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경학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비웠다고 봅시다. 그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 가슴도 아프거든. 나도 아픈 것 같거든요. 같이 느낀단 말이죠. 공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뇌의 어떤 신경 구조가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거울 유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관찰만 해도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내 뇌에서도 활성화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세 군데가 밝혀졌어요. 이게 프리모터 에어리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지역이죠. 어떤 운동을 시뮬레이션 지역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정엽, 그다음에 측대엽, 이 세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원숭이에서 발견됐는데 인간에게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우리 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신경학이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보는 두 시선입니다. 이 동서가 좀 구분돼요.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서양에서는 그 남의 신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죠? Put your food in 뭐 others 뭐 shoe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서양 사람들은 남의 신호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인 거죠, 그죠?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픔, 통증이라는 것은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신었을 때 통증을 느낀다는 그런 게 이제 발현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해요. 타인의 고통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측은지심이잖아요. 맹자에 나오는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도둑이에요. 부잣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도둑은 내가 도둑질 하러 들어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가서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측은지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입장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도 그냥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옛날부터 배워왔어요. 그래서 심정이 그렇게 발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 의학에 나타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통하면은 안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통. 서로 통한다는 것.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각 부위 간에 소통도 있는 것이고 인간 간의 소통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했을 때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진리를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측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서양에서는 엠퍼시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발견된 게 19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PT 앞에서 보던 PT, 심퍼시 이런 말을 썼으면 공감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대로부터 이런 공감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통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더 닥터예요. 룩 필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죽어가는 아이를 방문한 의사가 밤새워서 그 아이를 지키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타인의 뭐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뭐 죽음에 앞둔 그런 고통, 이 가족의 고통, 왕진을 했잖아요. 우두막에. 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이 상징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놀랍게도 대만 대학 병원 앞에 있는 상입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대만만 하더라도 의료 인문학이 이렇게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런 그 의료 인문학이 좀 더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동영상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